미국은 한국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핵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왜 끝까지 만들지 않는지, 능력도 있고 조건도 갖췄고 이유도 충분한데 왜 50년 동안 같은 선택을 반복해왔는지, 이 질문 하나가 미국 내부에서 조용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이런 해외 시선에서 바라본 대한민국의 선택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이클 스톤입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핵 확산 방지국에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제 업무는 간단해요.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하고 그 위험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제가 오랫동안 주목해온 나라였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어요.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원자력 발전소 26기를 운영하고 있고 원자력 기술 수준이 매우 높아요. 고급 인력과 시설도 충분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핵개발 징후를 보이지 않았어요. NPT 체제를 충실히 따르고 있고 IAEA 사찰도 성실히 받아들이고 있죠.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이에요. 2025년 12월 2일 제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지난주 11월 27일 새벽 한국이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어요. 동료인 로버트가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한국의 잠재적 핵능력 재평가였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술적으로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군에 속한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원자력 기술, 고급 인력, 그리고 운반 수단까지 필요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어요. 저도 이미 알고 있었죠. 미국 정보기관도 다 알고 있고요. 심지어 학계에서도 공공연하게 이야기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한국은 만들지 않았을까요?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중국도 가까이 있고 러시아도 위협적이죠. 이런 안보 환경에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이 1970년대에 비밀 핵개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적고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죠. 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1975년에 중단됐대요. 그 이후로 50년이 흘렀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원자력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죠.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의 문제죠. 한국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을 50년 동안 멈춰 세웠을까요? 보고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로버트는 한국의 최근 우주개발 성과를 나열하고 있었어요.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13기 위성 정상 분리, 군사 정찰 위성 5기 운용, 그리고 민간주도 우주산업 육성까지요.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개발이 아니에요. 발사체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죠. 한국은 이제 필요한 기술 기반을 갖춘 셈이에요. 그런데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영원히 만들지 않을 작정인 걸까요? 내일 로버트를 직접 만나봐야겠어요. 12월 3일 아침 저는 로버트를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제 사무실과 같은 층 끝에 있었어요. 문을 두드리자 로버트가 고개를 들었죠. 저는 어제 받은 보고서를 들고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이 평가 근거가 뭐냐고요? 로버트는 의자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예요. 한국은 2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세계 5위 수준이죠. 그리고 원전 기술도 세계 최고예요.
UAE에 수출한 APR-1400은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원전 중 하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원전 운영과 핵무기 개발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로버트가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한국의 원자력 연구 시설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수십 개의 관련 기업들이요. 로버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연구를 시작했어요. 1978년에 첫 원전 고리 1호기를 가동했죠. 그 이후로 거의 50년간 단 한 번의 중대 사고도 없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핵무기와 무슨 관계가 있죠? 로버트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누리호 발사 기록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2022년 6월 2차 발사 성공, 2023년 5월 3차 발사 성공, 그리고 일주일 전 11월 27일 4차 발사 성공. 연속이에요. 그리고 모두 순수 국내 기술이죠.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4차 발사에선 13기 위성을 모두 정상 분리했어요. 누리호는 1.5톤 위성을 600km 궤도에 올릴 수 있고 실제론 2.2톤까지 가능하대요. 이 능력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물론 알죠. 운반 수단이에요.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이제 세 가지를 모두 갖췄어요. 원자력 기술, 고급 인력, 그리고 운반 수단이요. 이론적으로 필요한 모든 요소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보고서의 핵심이에요. 왜 안 만들었을까요? 로버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죠. 그게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이에요. 능력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핵 개발을 시작했대요. 하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1975년에 중단했죠. 그 이후로 50년간 재시도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과의 동맹. 한국은 우리의 해구산을 신뢰하고 있어요. 둘째, 경제적 비용. 국제 제재를 받으면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죠. 셋째, 전략적 판단. 한국은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만들지 않을 거라고 봐요? 로버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한국이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저는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모레 제니퍼 국장을 만나야겠어요. 12월 5일 오후 저는 상급자인 제니퍼 국장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10년 선배였고 핵 확산 방지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제니퍼 국장의 사무실은 국무부 건물 5층에 있었죠. 저는 로버트의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 수준, 11월 27일 누리호 4차 성공, 군사 정찰 위성 운용, 그리고 50년간의 자재까지요. 제니퍼 국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설명을 마치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마이클, 당신은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만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안보 환경이 바뀌면 선택도 바뀔 수 있죠. 북한의 위협이 커지거나 미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거나 중국의 압박이 심해지면요. 제니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 50년간 자제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죠? 제니퍼 국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든 나라는 많아요. 하지만 능력이 있는데도 끝까지 만들지 않는 나라는 드물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래요. 하지만 한국의 상황은 좀 달라요. 어떻게요? 제니퍼 국장이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일본이나 독일과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한 의지요? 제니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전략적 계산이죠. 한국은 핵을 만드는 것보다 만들지 않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제니퍼 국장이 책상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예요. 한국의 선택은 조건부예요. 미국과의 동맹이 확고하고 해구산이 신뢰할 만하고 경제적 이익이 클 때만 유효하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제니퍼 국장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동맹 강화예요. 한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보장을 제공해야 해요. 그게 한국의 선택을 유지시키는 방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국에 대한 우리의 평가도 바뀌어야 하는 거군요. 제니퍼 국장이 웃었어요. 이미 바뀌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비핵 동맹국이 아니에요. 잠재적 능력을 가진 하지만 자제하는 파트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제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군요. 제니퍼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정확해요. 그게 우리가 한국을 대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국가안보회의가 있어요. 함께 참석해요. 12월 10일 오전 저는 국가안보회의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무부, 국방부, CIA, 그리고 우리 에너지부 인원들이었어요. 회의 주제는 동아시아 핵 확산 위험 평가였죠. CIA의 톰이 먼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추정 핵탄두 60개, 플루토늄 생산 시설 가동 중, 그리고 계속되는 미사일 실험까지요. 국무부의 사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핵 개발 움직임이 있나요? 톰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한국은 여전히 NPT 체제를 준수하고 있어요. IAEA 사찰도 성실히 받고 있고요. 핵 개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 회의를 하는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능력과 의도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지금 의도가 없어요. 하지만 능력은 갖추고 있죠. 2주 전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어요. 언제든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건가요? 저는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원자력 기술. 한국은 2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UAE에 원전을 수출할 정도로 기술 수준이 높아요. 둘째, 고급 인력. 수천 명의 원자력 전문가가 있죠. 셋째, 운반 수단. 누리호는 이미 4번 중 3번 연속 발사 성공을 입증했어요. 사라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 평화적 목적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이중용도 기술이에요. 평화적 목적과 군사적 목적의 경계가 모호하죠. 한국이 마음먹으면 기술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제니퍼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한미동맹 강화. 한국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확실한 안보 공약을 제공해야 해요. 둘째, 경제 협력 확대. 한국이 핵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커야 하죠. 셋째, 외교적 지원.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해요. 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왜 50년 동안 만들지 않았을까요? 북한 위협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미국과의 동맹. 한국은 우리의 해구산을 신뢰하고 있어요. 둘째, 경제적 비용. 국제 제재를 받으면 한국은 엄청난 손실을 입죠. 셋째, 국제적 명분. 한국은 비핵화의 도덕적 고지를 유지하고 있어요. 넷째, 전략적 계산. 만들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어요. 사라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제력이에요. 한국은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걸 선택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 국장이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한국은 능력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계속 이 선택을 유지하도록 지원해야 해요. 그게 우리의 전략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2일 오후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추가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일본과 독일의 핵능력 평가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저는 한국 보고서와 나란히 펼쳐놓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보였어요. 일본도 한국과 비슷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54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플루토늄 재고도 상당하죠. 로켓 기술도 뛰어나고요. 하지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직접적인 핵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기술 수준은 최고지만 주변에 핵으로 위협하는 나라가 없죠. 하지만 한국은 달라요. 북한이 바로 옆에 있고 수십 개의 핵탄두로 위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단순히 미국을 신뢰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한국이 어제 IAEA와 추가 협력 협정을 체결했대요. 어떤 내용이죠? 더 강화된 사찰 체계예요. 자발적으로요. 한국은 투명성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왜죠? 이미 충분히 투명한데요.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한국은 의심받을 여지를 아예 없애려고 해요. 선제적으로 신뢰를 쌓는 거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 반응은요?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특히 일본이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의 이런 태도가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능력을 키우되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술을 발전시키되 평화적 목적만 강조하고 자신감을 보이되 위협하지 않는 거죠. 이게 새로운 모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존중받는 나라. 능력으로 신뢰를 얻는 나라. 자제로 영향력을 키우는 나라. 한국은 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겨울 하늘이 맑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50년간 만들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미국을 신뢰해서가 아니라는 걸요. 더 나은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 참석해야겠어요. 12월 16일 저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국제 핵 비확산 회의에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회의 주제는 동아시아의 핵 안보였어요. 그날 오후 회의장에서 한국 정부 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비핵 정책을 설명했어요. NPT 체제 준수, IAEA와의 협력, 그리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의 모범 사례까지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저는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명함을 건네며 물었죠. 한국이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신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심받고 싶지 않아요. 능력이 있다는 게 위협으로 비춰지길 원하지 않죠. 특히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더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신뢰해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죠.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를 걷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인데도 거리는 밝고 안전했어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살고 있었죠. 이 나라가 북한의 핵 위협 아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한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젊은이들이 취업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다른 테이블에선 가족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고요. 핵 위협 같은 건 그들의 대화에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구나.
핵무기 개발에 수조 원을 쏟아붓는 대신 경제를 발전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 국제적 고립 대신 협력과 신뢰를 쌓는 길.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한국은 GDP 세계 10위권이에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까지 세계를 선도하고 있죠. 핵무기를 만들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핸드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의 사국에 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번째 당선이래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였죠. 저는 객실에 앉아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 능력과 자제의 균형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범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핵무기 없이도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게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 자제가 존중을 낳는다는 것. 한국은 50년간 이걸 증명해 왔어요. 내일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어요. 12월 19일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전략적 자제의 새로운 안보 모델의 가능성이었어요. 지난 3주간 작성한 50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결론 부분을 쓰면서 저는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은 능력이 있지만 선택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은 더 나은 선택을 한 나라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오후에 제니퍼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그녀가 저를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빠른 작업이었어요. 좋은 보고서예요. 상부에도 보고했어요. 반응은 어땠나요? 제니퍼 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호평이에요. 특히 국무부에서 관심이 많아요. 한국을 대하는 우리의 접근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대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제니퍼 국장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동맹 강화.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더 명확히 할 거예요. 둘째, 원자력 협력 확대. 평화적 이용을 장려하면서 감시도 강화하죠. 셋째, 외교적 지원. 북한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그럼 한국의 선택이 보상받는 거네요. 제니퍼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 말이죠. 제니퍼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국가들도요. 핵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 나라들. 한국이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한국의 선택은 조건부예요.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 바뀔 수 있죠. 제니퍼 국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조건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한국이 핵무기 없이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의 정책 방향은요? 제니퍼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단순한 비핵 동맹국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는 파트너로 전략적 자제를 실천하는 모범 국가로 대우하는 거죠. 저는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나라들 반응은요? 제니퍼 국장이 말했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일본은 한국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환영하죠. 물론 속내는 다를 수 있지만요. 북한은요? 제니퍼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연히 반발하죠. 한국의 도덕적 우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사무실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9일,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3주가 지났네요. 오늘은 12월 23일입니다. 저는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매일 보고서를 읽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험을 평가하죠. 하지만 한국을 보는 제 시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 수출 계약을 체결했대요. 사기 총 200억 달러 규모래요.
UAE에 이은 두 번째 원전 수출이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지만 원자력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만약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이런 계약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게 한국이 선택한 길의 결과예요. 또 다른 뉴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국에 재선출됐대요. 7번째 연임이래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죠. 저는 제 책상 서랍에서 3주 전 작성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자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요. 다시 읽어보니 제 예측이 맞았어요. 한국은 계속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그 선택은 보상받고 있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제니퍼 국장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마이클,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핵 정책을 공식 지지하기로 했대요. 어떤 내용이죠?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더 강화할 거예요. 그리고 원자력 협력도 확대하고요. 한국의 선택을 확실히 보상하는 거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네요. 제니퍼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당신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어요. 한국을 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일주일 전 서울에서 본 그 평화로운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걷던 사람들, 미래를 꿈꾸던 젊은이들, 행복한 가족들이요.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그 평화를 지켜냈어요. 50년 동안 말이에요. 능력이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고 그 선택은 더 큰 안전과 번영을 가져왔어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고 경제를 발전시켰고 삶의 질을 높였죠. 저는 새로운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모델의 확산 가능성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다른 나라들도 따를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싶었죠.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선택, 자제가 만들어내는 존중, 평화가 가져오는 번영. 한국은 50년간 이걸 증명해왔어요. 만약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느껴지신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이런 조용하지만 중요한 선택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